정점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사가 22년이 됐습니다. 진시황을 도와서. 근데 진시황이 아시죠? 50살에 사구라는 언덕에서 죽게 됩니다. 사구, 모래 언덕에서 죽게 되는데, 이사가 진시황이 죽으면서 그 유서를 남겨요. 호해한테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남겼다? 부수한테 남겼어요. 즉 부수한테 쓰는 편지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군대는 몽염에게 맡기고 바로 너는 빨리 이쪽으로 와서 내 장례식을 치러라.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환관이었던 조고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유서를 썼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그래서 유서를 썼다는 걸 딱 알고 조고가 생각을 한 겁니다. 조고는 첫 번째는 누구냐? 첫 번째는 이 유서가 부소한테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 부소는 강직한 성격이고 자기 나름대로 부소는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조고처럼 이 아부하고 이런 저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고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고가 곧바로 누구를 만났냐? 이사를 찾아갔어요. 이사를 찾아가서 이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남겼어. 그런데 유서를 우리 한번 위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본다. 부소한테 그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면 부소한테 해서 부소가 자리를 잡아야지 왜 내가 그 위조에 가담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당신이 몽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몽염은 바로 부소랑 같이 전쟁터에 가서 변방을 수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즉 몽염이 만약에 들어와서 즉 부소가 정권을 잡게 되면 몽염이 부소 밑에서 승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하루아침에 무슨 꼴이 되겠냐 딱 얘기를 해요. 또 이사가 머리를 딱 굴려보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랑 몽염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그때 유서 위조에 가담합니다. 아 맞다. 내가 그러면 유서 위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위조하면서 이사가 또다시 한탄합니다. 내가 결국은 유서 위조에 가담하다니. 부소는 보거라. 너는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변방을 지키라고 했더니 지키지도 못했고 몽염 역시 허구한 날 흉노한테 침략을 당하고 해서 변방이 굉장히 소란스럽다. 너는 자결하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소가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몽염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조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함양궁에다가 확인해보고 자살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몽염이 부소가 아니다. 나는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이 자리에서 난 죽겠다면서 목숨을 끊고 자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고가 이사를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사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고 전대의 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황상께서 조정에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항상 저 깊은 궁궐에만 궁궐에서 뭔가를 생각하시니 승상께서 언제 한번 가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얘기를. 간을 직언하십시오. 얘기를. 그랬더니 이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한테 직접 그 황제를 만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려면은 조고가 기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고가 어느 날 딱 연락이 와요. 지금 저 폐하께서 한가하시니 가보시면 됩니다. 쭉 써가지고서 건의사항을 가지고 갔어요. 웬걸? 뭐 하고 있을까요? 호해가 여인들하고 연애를 베풀고 있어요. 그 가가지고 이사가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다가 산통을 딱 깼잖아요. 그러니까 호해가 눈살을 탁 찌푸립니다. 그래서 이사가 재빨리 도망 나갔어요. 조고한테 또 연락이 또 왔어요. 지금 한가하시니 가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사가 이제 좋다 가보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똑같이 연애를 또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해가 약간 화를 내죠. 도대체 왜 또 연애 때 또 와서 직언하냐 이렇게 직언하려고 하냐면서 이사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쫓겨났어요.
세 번째는 절대 안 속겠다 그랬는데 조고가 은밀하게 와서 이번엔 진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사가 이번엔 진짜겠지 설마 또 갔어요.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속았어요. 또 갔더니 이번에는 그 여인들하고 궁녀들하고 막 진짜 지일펀하게 놀고 있어요. 이번에는 호해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허구한 날, 한가할 날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연애만 베푸는 날이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요. 나를 어리다고 얕잡아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신이사가 듣건대 신하의 권력이 그 군주의 권력에 버금가면 그 조정이 위태롭지 않은 적이 없고 첩의 권력에 버금가면 그 집안이 어지럽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조고야말로 대단히 어지럽힐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딱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해가 이미 조고편이잖아요. 그죠? 조고편인데 아니 조고를 의심하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편지를 쓰지 마시오 하면서 딱 일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는데 이사가 집요한 사람이에요. 이사가 다시 편지를 또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조고가 원래 말지기 출신입니다. 말 모는 사람 출신인데 조고로 말할 것 같으면 미천한 출신입니다. 그자가 계속 그 현재 그 위세를 부리는 거 보니 대왕의 다음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호해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조고한테. 그런데 조고가 대왕께서 폐하께서 알다시피 승상의 두통거리는 오직 조고 저뿐입니다. 저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죽으면 아마도 이사는 전상처럼 그 간공을 시해서 왕이 된 전상이라는 저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전상처럼 나라를 뒤집을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한 거. 그랬더니 호해가 번쩍 기가 뜨이잖아요. 모반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다 얘기해서 이사를 당장 조고한테 넘겨 신문을 받도록 하라. 딱 해가지고선 이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1000대의 매질을 했다고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대 매질하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죠, 거의. 근데 1000대를 매질하니까 나중에 이사가 자기가 결국 모반했다고 말을 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를 옥중에 가뒀죠. 당연히 이제 갇힌 채로 이사가 마지막으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의 옥중 서신의 7가지 죄인데 이사의 옥중 서신에서 7가지 죄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신이 30년 동안 시왕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 그것이 첫 번째 죄이고 군주와 신하 사이를 잘 도닥거려서 진나라를 융성하겠고 그것이 두 번째 죄이고 그 다음에 군주의 마음에 들게 해서 진나라 위세를 가졌고 이게 세 번째 죄이고 맨 마지막에는 전쟁을 그만두게 하고 부세를 느슨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한 것이 그것이 7번째 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사가 그만큼 나는 7가지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옥중에 서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신을 받아본 호해가 그 편지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다시 그렇죠. 조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조고가 죄수가 어떻게 군주에게 글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쫙쫙 찢어서 싹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고가 이사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조고가 그 호해를 찾아가니까 당신이 안 했다면 내가 이사라는 놈한테 속을 뻔했으면서 이사를 그때 죽이게 되죠. 진시황의 환관이었던 조고는 진시황의 마지막 유언을 조작해 첫째 아들 부수에게는 죽음을 명하고 둘째 아들 호해를 왕으로 삼는다. 이후 호해를 좌지우지하며 승상의 자리에 올라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조고. 당시 그의 권력이 어떠했는지는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진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결국 그도 나중에 권력에서 밀려나니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조구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사를 제거했잖아요. 누굴 제거할까요? 이제 호해를 조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해. 그러면서 어느 날 궁궐에다가 사슴 한 마리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눈앞에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딱 본 호해 왕자가 아니 이게 어찌 말이란 말이요 사슴 아니요 그랬더니 조구가 신하들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신하들 눈빛을 딱 느껴지죠. 그랬더니 신하들한테 조구가 물어봅니다. 이게 사슴이요 말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하들이 아무도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입니다. 딱 얘기해요. 말입니다. 단 2명만 사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밤에 쥐두새도 모르게 2명은 제거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신하들이 다 조고 편이 되죠. 그러나서는 바로 이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제한테, 호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지난번에 재계를 좀 잘못 알아서 뭔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망이궁이라는 궁궐을 세워서 아주 빨리 외따로 떨어진 곳으로 유폐시키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조고가 자기의 위사들을 동원해서 하얀 소복으로 분장하게 하고 호해가 궁궐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소복으로 분장한 그 군사들이 활을 겨누는 모습을 하게 하고선 결국은 조고가 얘기하죠. 산동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호해가 겁이 나니까 그때 거기서 결국은 호해가 자살하고 맙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말은 뭐냐면 진나라의 진시황, 이사, 조고, 호해 이 자들의 그런 권력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그 사마천이 그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화식이라는 개념은 뭐냐? 돈을, 재물을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이 이 화식열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사농공상에서 그 벼슬하는 사람 그 선비를 1등으로 놓고 맨 밑에를 상업으로 놓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천의 생각은 아주 달랐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선비는 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지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리를 얘기한다. 결국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을 때 양해왕이 그 노인장께서 이 나라로 오셨으니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려 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역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보듯이 모든 그런 그 평가의 기준은 인과 의였지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마천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나보다 10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100배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으면 일을 해주고 10,000배 많으면 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한나라는 무제 때 염철, 뭐죠? 수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기구 있죠. 농기구들도 그 백성들한테 함부로 못 만들게 했어요. 왜? 거기서 막대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 백성들의 그 자본을 통제했죠. 그 통제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사마천은 놀랍게도 재산 관계를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맹상문열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빈천하했을 때 친구가 적어지고 부귀했을 때 선비가 많아지는 것은 사물의 이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다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천금의 부자는 한 도읍에 군주에 버금가고 거만 금을 가진 자는 왕과 그 즐거움을 같이 한다. 돈의 역할에 대해서, 돈의 힘에 대해서 사마천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반고에 한서가 있고 중국에 24사가 있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예리하게 얘기했죠. 물론 거기에는 사마천 자신의 아픔도 있겠죠. 궁영이라는 치욕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무제한테 제시된 게 뭐냐면 돈 50만 전, 무제가 얘기한 게 50만 전을 가져오면 궁영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50만 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사마천은 마치 못이 깊어야 고기가 있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있듯이 오가며 부유해야만 인과 의가 따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마천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나라고 하는 목장 주인과 청이라는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목장 주인은 가축을 길러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을 융왕한테 바치고 계속 그 나라에다 기여를 하니까 왕이 나라는 목장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청이라는 과부는 과부의 신분이라서 대단히 그 남들한테 그 능멸을 당할 만한 위치였었는데 어느 날 이 청이라는 과부가 단사가 나는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히토류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발굴하니까 돈이 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랬더니 오히려 진시황이 그녀의 돈이 사실 탐이 나서 그녀를 위해서 여외 청대라고 하는 누각을 지을 정도로 예우를 했다는 거죠. 즉 목장 주인이 대우를 받고 과부가 임금에게 황제에게 능멸까지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지만 사례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법녀 말씀드렸죠, 그죠? 법녀. 이 법녀가 3번에 걸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법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돈을 벌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친구들한테, 형제들은 다 나눠줬습니다. 세 번째 돈을 벌어서는 그 돈을 가지고서 결국은 제 나라에서 벼슬까지 해서 재산까지 올랐는데 법녀가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중국인들로부터 상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도주공 법녀. 법녀는 정치와 군사 전문가로 시작해서 상인으로 생을 마감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의 행적은 사기의 화식열전과 월왕 9,000세가에 기록돼 있다. 법녀의 삶으로부터 돈의 위력과 때로는 돈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법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죄를 지어 초나라에 갇히게 되자 막내 아들을 보내 둘째 아들을 구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장남이 자신을 어리석게 여긴 거라 항변해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상당한 양의 황금을 챙겨주면서 장남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결국 장남이 동생의 시신을 안고 집에 돌아오자 모두 슬퍼하는 것과 달리 법녀는 담담히 말한다. 내가 막내 아이를 보내려 했던 것은 그가 정녕 돈을 버릴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나이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였으니 사물의 이치로 보아 슬퍼할 일이 못 된다. 아들을 잃은 애절한 심정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냉철한 해안이 담긴 법녀의 독백. 돈의 위력과 그 위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법녀가 초나라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서 사람을 죽여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장차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법녀가 이런 말을 해요. 천금을 가진 부잣집 아들은 저작거리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돈으로 내 자식을 구해줄 것이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녀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큰아들이 달려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그 일을 좀 해내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법녀가 아니다.
내가 너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 네가 가라. 내가 돈을 너에게 1,000일이라는 액수를 지금은 1,000금이죠. 1,000일이라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내가 편지한 돈과 이 황금을 가지고선 초나라의 장생이라는 분을 찾아가거라. 장생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 편지를 주고 이 돈을 주고 절대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 된다. 돈만 주고 편지만 주고 그냥 나오면 된다. 그래서 너는 곧바로 집으로 오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곧바로 아버님 제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찌 막내를 보낸단 말씀입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여보 말이 돼요. 큰아들이 있는데 어찌 막내를 보낸단 말이요. 첫째를 보내면 아마도 당신이 크게 후회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보내시오. 그랬더니 보냈어요. 누가 갔을까요? 첫째가 갔습니다. 첫째한테 편지 한 통을 써서 1,000일을 줘가서 보냈는데 첫째가 너는 장생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어떻게 이런 집을 왔을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장생한테 사실은 이 편지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장생이라는 분이 자네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누굴 만났냐? 그 맏아들이 평상시에 교분을 두었던 귀인을 만났어요. 초나라의 또 다른 실력자를 만났어요. 장생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초나라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대왕. 요즘 별자리 기운이 이상합니다. 별자리 기운이 이상하다는 것은 나라에 큰 애군이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나라에 있는 죄수들을 다 인정을 베푸십시오. 어진 정치를 베푸시려면 나라에 있는 죄수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떡하면 좋소? 예, 죄수들 다 풀어주려면 그 창고의 그 문을 봉인을 해야 됩니다. 곡식 창고를. 그래야지 나중에 곡식을 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모르는 채 큰아들이 가서 그 귀인을 만나니까 그 귀인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창고문을 봉쇄한다는 거. 그럼 봉쇄한다는 것은 죄수를 풀어준다는 얘기니까 곧바로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자네 동생이고 풀려날 걸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돈이 생각이 났겠죠. 돈 준 거. 그랬더니 이 돈을 버릴 것 같으니까 재빨리 걸음을 다시 돌려서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그 장생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왔습니다. 장생이 발걸음 소리 듣자마자 그 돈을 확 집어던지면서 내가 어찌 이깟 돈 때문에 내가 자네 동생을 구해준단 말이야. 내가 자네 아버지를 봐서 이 돈을 받아서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어찌 이렇게 왔단 말이야. 확 집어던지면서 내쫓아 차버렸어. 빨리 가라. 그러나서 장생이 화가 났죠. 누굴 만날까요?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소생이 지난번에 왕께 어진 정치를 베풀라는 것은 저의 큰 생각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제가 지금 저작거리를 돌아다 보니까 대왕께서 도주공이라는 사람, 즉 범녀가 신하들한테 뇌물을 꼬드겨서 결국은 왕을 부추겨서 도주공, 범녀의 둘째 아들을 살리려고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왕께서 사면한다는 말이 저작거리에 돌고 있습니다.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왕이 내가 어찌 그깟 도주공의 둘째 아들 때문에 사면한단 말이요. 그자만 죽여버리고 나머지 다 사면하시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황이 딱 그러자마자 큰아들이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드디어 동생도 살리고 돈도 구해왔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죠. 범녀가 기뻐할 줄 알았죠.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마천은 그렇게 얘기를 오랑교천세계에서 이놈아 너는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잠시 후에 네 동생의 시신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영문을 모르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이렇게 다 잘 됐는데 했더니 아니다 이놈아 너는 내가 가난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안다. 그래서 너는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내라는 놈은 돈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 놈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도 모르고 항상 토끼를 잡고 사냥하면서 다녔다. 그러므로 막내가 갔으면 그 돈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1,000일이라는 돈은 결코 큰 돈이 아니다. 결국은 이놈이 그 1,000일 때문에 그
그 작은 그 돈 때문에 네 동생을 목숨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집안도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생의 시신이 탁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법녀의 아내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상황에 맞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돈을 버릴 줄도 알고 쓸 줄도 안다. 이런 말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마천에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얘기는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덕이란 바로 인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1년, 10년, 100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이 던지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고맙습니다.